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커청판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창신 메모리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0% 이상 급등했으며 시가총액 역시 단숨에 중국 본토 증시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발표된 실적 수치 또한 놀라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508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9%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로 불과 1년 만에 3%에서 8%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 그 자체보다 실적의 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창신 메모리의 실제 경쟁력, 그리고 현재 우려 속 과장된 부분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의 질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핵심 질문으로 현재의 매출 성장이 과연 공급 공백을 채운 반사 이익인지 아니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업체를 밀어낸 결과인 건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램 시장의 제품군을 단순화해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 규격으로 분류됩니다. PC에 주로 탑재되는 보통 램,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저전력 램, 마지막으로 최근 AI 연산 처리의 핵심으로 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 등 이 메이저 3사는 한정된 생산 역량의 비중을 HBM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상위 3사의 HBM 웨이퍼 투입 비중은 2025년 18%를 시작으로 27년에는 약 3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기술적 특성상 HBM은 다이 면적이 넓어서 이 동일한 용량을 생산하더라도 범용 디램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웨이퍼가 소모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투입 비중 지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생산 능력이 HBM 제조에 할당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이저 공급사들의 생산 역량이 이렇게 HBM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디램 공급에 이제 거대한 공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를 창신 메모리가 꿰찼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창신 메모리가 올해 비트 출하 증가율 기준 글로벌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과 미국 공급사들의 HBM 생산 전환이 초래한 이 범용램 공급 부족 현상이 청산 메모리의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창신 메모리는 모바일 램 시장에서 글로벌 최대 공급사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들, HBM이라든지 서버용 디램 이 영역에서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 전략적 선택이 역설적으로 이제 범용 디램 시장을 창신 메모리에게 내주는, 그들에게 이제 유리한 입지를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창신 메모리가 보여주고 있는 가파른 점유율 상승은 이제 HBM 쏠림 현상, 이 초래한 이 범용 디램의 수급 불균형, 이를 흡수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는 이제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창신 메모리의 기술 경쟁력이나 펀더멘털 등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력은 아직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과연 창신 메모리의 진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창신 메모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캐파와 비트, 그리고 매출 점유율 간의 전환 비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창신 메모리의 글로벌 디램 생산 능력 점유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되어 시장에 출하되는 이 비트 기준 점유율은 9%에 불과하죠. 이는 다시 말해서 다른 메모리 제조사와 동일한 용량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 약 1.4배에서 1.5배에 달하는 웨이퍼를 추가로 소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메이저 3사와 비교하면 이 비효율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교에 있어 이제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3사의 경우 생산 능력 대비 비트 출하량 지표가 불리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생산 능력과 최종 결과물인 이 매출 점유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33%의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 매출의 38%를, SK 하이닉스는 27%로 29%의 매출을, 마이크론은 17%로 22%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3사 모두 자신들이 확보한 생산 설비 이상의 매출 효율을 달성 중이죠. 반면 창시 메모리는 15%의 생산 인프라를 가동하고도 8%의 매출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 투입 대비 산출 효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 역량의 부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 메모리 공장의 생산 효율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이제 이 웨이퍼 한 장당 판매 가능한 양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칩 하나의 물리적 크기를 의미하는 이 다이 면적, 그리고 둘째는 전체 생산 물량 중 판매 가능한 물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율입니다. 장시 메모리는 이 두 요소 모두에서 열위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다이 면적부터 보겠습니다. 장시 메모리의 D램 다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것보다 40에서 50%가량 더 큽니다. 이 다이 면적이 커지면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넷 다이가 감소하죠. 웨이퍼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시 메모리의 다이 면적이 더 큰 이유는 바로 공정 세대가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같은 용량을 더 작은 면적에 담는데요. 현재 장시 메모리는 10나노급 3세대에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는 무려 두세 세대, 4에서 6년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인 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시 메모리의 수율은 경쟁 3사 대비 약 32% 낮습니다. 2024년에 42%포인트 격차에서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32% 자체도 확실히 유의미한 여류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이제 흔히들 이 EUV 노광 장비에 대한 미국의 규제, 이게 창시 메모리에 숨통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D램 공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EUV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회로를 한 층씩 빛으로 찍어서 이걸 쌓아서 만듭니다. 이때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기존 주력 장비인 DUV가 193나노, 그리고 EUV가 13.5나노입니다. 쉽게 말해 EUV가 이제 기존 장비보다 14분의 1만큼 더 가는 펜인 셈이죠. 로직 반도체에서는 EUV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EUV로 찍는 층이 20개가 넘죠. 그런데 D램은 다릅니다. D램 공정에서 EUV 레이어는 2개에서 5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을 예로 들면 실제로 마이크론은 10나노급 5세대 공정까지 EUV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당시 업계 최고 비트 밀도를 기록했죠. EUV를 쓴 경쟁사보다 더 촘촘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겠죠. 이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나눠 찍는 멀티 패터닝 기술을 쓰면 아무래도 공정 스텝이 두세 배로 늘어나고 원가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사례는 장시 메모리가 EUV 없이도 공정 고도화를 통해 이 수준까지, 그러니까 현재 장시 메모리는 3세대 공정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최소 2세대는 EUV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세대를 소화하는 데만 4에서 6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UV 규제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창시 메모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속도를 늦출 뿐이죠. 현재로서 창시 메모리에게 이 EUV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 장비와 증착 장비에 대한 규제, 그리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그 전세대 노광 장비인 이 DUV 이머전 장비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것이 현재 창시 메모리를 실제로 조일 수 있는 규제입니다. 이 이머전 DUV에 대한 신규 판매는 이미 상당 부분 막혀 있지만 사실 이미 현재 중국에 많은 물량의 DUV 장비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이 DUV 장비에 대한 정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노광 장비는 반년마다 ASML의 현장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품을 갈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정밀도를 다시 맞춰야 하죠. 이를 미국이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가 실현된다면 창시 메모리의 현 생산 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EUV의 차단이 창시 메모리의 미래를 제약한 것이라면 이 DUV 공정에 대한 차단은 창시 메모리의 현재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도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이머전 DUV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아이숑나라는 국유 기업이 이 DUV 장비 생산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물량으로 따지면 올해 5대, 내년 20대 규모입니다. 물론 이는 이제 ASML의 올해 출하량 130대에 비하면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게다가 이 장비마저도 완전한 국산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품은 중국산이지만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리고 이마저도 현지 공급업체 지원으로 생산이 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를 양산까지 성공해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볼 때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중국이 EUV까지 국산화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격차가 큽니다. 이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양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ASML과 중국의 이 노광 장비에 대한 기술력은 대략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노광 장비 쪽으로 이렇게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창신 메모리는 왜 수율이 낮은 것일까요? 이는 규모와 경험의 문제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위해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는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가 생산 능력 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삼성과 하이닉스만큼의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공정 기술의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서버용 D램과 HBM입니다. 먼저 서버용 D램을 보자면 서버용 D램은 PC용 제품과 동일한 DDR5 규격을 공유하지만 요구되는 기술적 난이도는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에 탑재된 128GB 혹은 256GB 이상의 고용량 모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칩 하나가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 용량 자체가 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4기가비트나 32기가비트급의 고집적 단일 다이 생산이 필수적인데 이는 결국 미세 공정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HBM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와 선도 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집니다. HBM은 물리적 구조와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HBM은 얇게 가공한 D램 다이를 8단에서 12단으로 수직 적층한 뒤 수천 개의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로 상하단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다이를 극한의 얇은 두께로 정밀하게 연마해야 하며 층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발열을 제어하는 고도의 패키징 기술 또한 요구됩니다. 특히 적층 구조의 특성상 최종 수율은 단순 합산이 아닌 곱셈 연산으로 작동합니다. 단일 칩의 수율이 우수하더라도 이를 12단으로 쌓게 되면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범용 D램에서 HBM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공정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장신 메모리의 HBM3 양산 목표 시점은 2025년에서 2026년 상반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미 세 차례나 지연되었습니다. 업계 동향에 따르면 칩 구동 시 발생하는 과도한 발열을 제어하지 못해 일정한 동작 속도를 유지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신 메모리가 현재 이 HBM에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창신 메모리는 무려 12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설명서 내 HBM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창신 메모리의 전체 월간 웨이퍼 생산 능력 26만 5천 장 중 HBM 공정에 배정된 물량은 약 5천 장으로 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영진 스스로도 HBM 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입을 단기 우선순위에서 배제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신 메모리는 이 수익성이 높은 서버 D램과 HBM 시장에서 이 선도하는 3사에 비해 오히려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첨단 시장, 이 HBM4 이상의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에 이제 위협이 될 가능성은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의 3분의 2는 이러한 서버용 D램과 HBM에서 창출되고 있는데요. 창신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 두 제품 모두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매출 전체의 3분의 2가 모바일용 제품에 편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도 기업들과 주력 수익 창출원 자체가 상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현재 이를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데 말이죠. 이제 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품에 더욱 집중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니까요. 여기 더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매도편과 반도체 리스크편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본질은 그때 강조했듯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와 주식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 말이죠.
시장이 산업을 얼마나 앞서갔느냐, 그리고 그 앞서간 거리만큼의 불확실성은 제대로 보상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시장은 초호황의 경로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 밸류에이션에 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도배되는 리스크들도 사실 그 리포트 원문을 보면 저와 같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는 그 예시들, 밸류에이션이 꺼질 리스크 예시들 중 하나 자체가 부각된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이 예로 든 리스크는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본질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실적 발표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며 주가가 급락했죠. 저는 현 상황이 이제 밸류 대비 과매도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닉스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직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좀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산업의 낙골론자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제 AI에 지출하는 기업, 이 반도체를 사는 기업들에게 이익이 나온다는 뉴스가 없는 이상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보수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이 산업을 바라볼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 밸류에이션을 넘는다면 그때는 이제 AI에 지출하는 기업에서 이익이 창출되는가를 보고 아직 아니다, 현재와 별 다를 바 없다 하면 또 다시 분할로 점차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산업과의 속도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원래 지난달에 그 삼성전자 매도편에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개인적인 투자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확 바뀌니까 이 주가가 50% 떨어지고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하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금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재 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또 그분들 투자에 이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은 반도체 사이클의 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처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업사이클에서는 이제 앞서 지적한 창신 메모리의 기술적 연륜화, 원가 비효율성이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신 메모리의 웨이퍼 역시 70%에 달하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 국면이 끝났을 때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설립 이후 무려 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중국 국가 자본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적자를 감내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흑자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가 겪어본 흑자와 성장의 경험은 현재의 단 한 번의 사이클, 그것도 수요가 극대화된 상승 국면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업황이 얼어붙는 반도체 시장의 겨울을 기업의 독자적인 생존력으로 돌파해본 이력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국면이 꺾이고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할 때 산업에서 가장 먼저 압박받는 기업은 창신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제품 경쟁력으로 기존 선도업체를 밀어낸 결과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HBM과 서버용 D램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때 발생한 레거시 범용 시장에 구조적 빈자리를 채운 반사 이익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사이클 하강기에 진입해 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대체되거나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을 곳은 이처럼 본원 경쟁력이 취약한 후발주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기를 분석할 때 간과하면 안 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이번 상승기 동안 창신 메모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해 공급 가격을 인상하고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선별하는 전략을 취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창신 메모리의 이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적인 목표와 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 이 두 목표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라는 이 행위 자체가 이 두 주체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 것이죠. 그런데 하강기에는 이게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반도체 기업들은 업황이 둔화할 경우 칩 가격 방어와 마진 훼손을 막기 위해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자발적인 감산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생산량 축소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단기적인 대규모 영업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반도체 자금률 달성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이제 다음 메모리 하강기의 사이클 진폭을 더욱 기형적으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 하나의 추론일 뿐입니다. 이 시험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죠. 따라서 현재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이 창신 메모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을 얼마나 위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말이죠. 투자자분들이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서 이 국가 자본에 묶인 창신 메모리의 물량 쏟아내기가 다음 그 하강 사이클을 얼마나 더 깊고 길게 만들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승부는 호황기의 화려한 실적이 아니라 불황기의 깊고 어두운 바닥에서 이곳에서 기업들이 보여준 생존 체력에서 결정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